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질문과 이제 의견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다가 질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다가 질문이 제가 지웠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사비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일단 이 와사비님이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용은 일단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렇게 여러 대형 알트코인들로 해서 비트 포함해서 이렇게 코인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갖고 있을 때 언제 이거를 리밸런싱을 언제 하냐, 그러니까 언제 팔고 언제 사냐, 그리고 이런 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 내용이 일단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전에 영상을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제가 이거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고 8월 30일 날 올렸던 거네요. 올렸던 거고 그 왕초보 코인 투자법에서 안전하게 비트코인 투자하기 자금 관리라고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틀지 않고 일단 쭉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제가 링크를 맨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1억 원이라고 투자금이 만약에 1억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충분히 생활비를 쓸 만큼 충분한 양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투자금 1억 원을 다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코인을 다 매수할 수 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5천만 원, 나머지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을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 흐름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약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뭐 한 2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80%는 암호화폐를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 4천만원, 알트코인 4천만원, 현금 2천만원. 예, 알트코인들은 뭐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언급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스텔라라든가 이오스라든가 이런 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작년 예를 이제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제가 예. 시장이 상승할 때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요. 물론 대형 알트 중에는 지금 리플처럼 비트코인보다 먼저 치고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런 종목을 먼저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먼저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5배 상승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하면 5배면 한 뭐 2,500만 원이 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비트코인 5천만 원이 이제 5배가 됐으니까 2억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2억 5천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그럼 1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1억 원어치 매도를 해서 그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알트코인을 매수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알트코인들은 원화 가격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이 나눠지겠죠. 비트코인은 2억 5천만 원이 됐으니까 비트코인 개수는 줄었어요. 1억 원어치 매도를 했으니까 줄었지만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5천만 원에서 비트코인 매도한 자금 1억 원이 다시 알트코인으로 들어왔으니까 알트코인들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죠. 비트코인 상승한 후에 알트코인 상승을 해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똑같이 5배 상승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더리움, 그리고 뭐 이오스, 예, 그리고 뭐 리플 이런 게 5배가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5배 상승해서
그러면 이제 1억 5천만 원이 5배 상승하니까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비트코인은 1억 5천만 원, 알트코인이 7억 5천만 원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 이제 비중을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느냐?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는 이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충분히 상승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합니다. 얼만큼 확보하냐? 그 7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그대로 비트코인 그 자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 7억 5천에서 6억 원을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1억 5천만 원은 알트코인 그대로 있겠죠. 물론 알트코인의 숫자들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매도를 했으니까, 현금화 했으니까. 비트코인도 숫자는 줄어든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 6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비트 5배가 올랐죠. 그리고 이제 알트가 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전체 시총은 그냥 5배 오르고 비트코인 멈춰있고, 알트코인 5배 오르고 멈춰있다고 하면 전체 시총은 이제 5배가 올랐어요. 근데 초기 1억 투자금으로 비트, 알트, 현금해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6억 원 해서 이제 9억 원으로 시장 상승률보다, 그러니까 시총 상승률보다요. 물론 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한 매매한 것보다 어떤 한 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좀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해서 제가 한 예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 리밸런싱 하는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시장 시총 상승률보다 한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실제 상황과 지금 지금 예를 든 거는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조건 다 해라 이건 아니고, 저도 사실 이렇게 딱 맞춰도 되진 않아요. 이렇게 하려고 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때 따라서 일단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하나 이렇게 설명드려 봤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매매 리밸런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와사비님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 덱스밤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덱스뱀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이 덱스뱀님이 의견을 이제 남겨주셨는데, 내용이 이제 괜찮아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고정 댓글로 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제 생각을 같이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세력들의 의도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벡트가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연기 기사가 뜨네요. 늘 대중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세력의 그 끼깔난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차트와 분석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만, 전 매매에 있어 심리학 관점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텔레그램 방에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몇 프로만 올라도 환호를 지르며 대박을 외칩니다. 불과 2달 전. 아직까지도 체력이 남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변동성이 잠잠해진 시장에서 다시금 대박의 꿈이 싹 트이고 있던 시점이겠죠. 요사이 며칠을 보면 다들 패닉 분위기인데, 오히려 이런 신호가 더 높고 빠른 상승장으로의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일단 저도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물론 차트를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고, 당연히 차트는 되도록이면, 그리고 단기 차트보다는 중장기,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으로 해서 중장기 차트를 보시는 게 그 신뢰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중장기 차트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아마 매매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뭐 1시간 봉 아니면 뭐 30분 봉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이슈라든가 뭐 단기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이 그런 단기 차트를 무시해 버리면서 이제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레버리지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단기 차트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기 차트는 항상 그 레버리지를 쓰는 마진 거래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포지션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 포지션을 노린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작년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문의 전화가. 제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고 이제 주식 투자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냐 그 전화가 이제 계속 왔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갈 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2천만 원만 넘어갈 때도 진짜 거의 1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아는 형님한테까지 이제 전화가 와서 지금 이거 사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어떻게 이걸 제가 하는지 그때 유튜브 방송도 안 했는데 방송도 안 할 때인데도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어떤 전화를 받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어떤 전화를 받냐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들고 있어도 되냐. 예, 그리고 사실 오늘도 제가 한 통의 전화를 오전에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거였어요. 질문은 이거 이제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캐시 이슈 되면서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전화가 그리고 작년 그 겨울 때 막 피크 찍을 때 그리고 이제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전화를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런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저는 한두 달 안에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 나갈 거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이런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단톡방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저한테 이제 문의 전화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저는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거의 이제 끝자락에 온 건가? 하락의 끝자락에 온 건가? 물론 뭐 한두 차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았겠구나. 상승력으로 돌입하는데 시장이 이제 많이 남진 않았겠구나. 좀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덱스 덱스 밤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덱스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가끔 하는 비유로 설국열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설국열차의 마지막 꼬리칸 한 칸에는 정원 100명만 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인원이 타면 열차는 출발하지 않는다. 누군가 내릴 때까지 버텨야만 기차가 낙원으로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설국열차 영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칸별로 레벨이 다 있습니다. 레벨이 다 있고 맨 꼭대기 칸에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류층들, 최상류층들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칸에 이제 하위 계층이 있는 거죠. 일반인 우리 개미 투자자 같은 저를 포함해서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보면 진짜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정원은 1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명밖에 없고 100명에서 조금이라도 더 타고 있으면 출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존버를 외치는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원은 100명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200명이 존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존버하는 100명이 포기를 하고 매도를 하고 나가줘야지만이 이 열차가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하락장에 보면 그 변동성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잖아요. 그 거래량 실린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설국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인원 정리가 저는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못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대 세력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쉽사리 다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보다는 훨씬 꼬리칸의 정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시총이 작은 종목에 물량이 많다면 토해낼 때까지 가지 않죠. 물론 열차가 낙원에 도착할 즈음 더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내리기를 망설이다. 그 열차가 다시 원점인 겨울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라도 차트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변동성을 그리면서 사이클을 만들면서 시장을 가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S커브 국면의 상승 초입부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좋은 내용을 이렇게 의견으로 써주신 덱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주성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뭐냐면 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나스닥 주식 부동산이 내려갈 거면 달러로 바꾸어 그냥 은행에 두면 되지 왜 굳이 암호화폐로 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나스닥 주식 부동산 모든 것이 내려가기는 때임을 알고 있기에 암호화폐로 투자 방향을 돌렸고, 또 한이 떨어지는 가치를 옮길 수 있는 곳이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부동산 모든 것이 떨어져서 달러로 교환해서 은행에 넣는다고 해도 지금은 달러의 가치도 떨어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달러의 가치도 떨어진다. 예,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고, 근데 자산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일단 어떤 자산들이라고 하면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때라서 세력들은 더 이상 종이에 불과한 달러를 찍어내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를 옮기는 것을 암호화폐로 정한 것 같지만, 지금 현 시점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의 달러의 가치를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더 먼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달러의 가치를 옮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달러가 은행에 있든 그 달러가 은행에 있든 그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서 트루 USD로 있든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위치만 바뀐 거죠. 위치만 바뀐 거고 그 달러의 가치는 동일해요. 왜냐면 트루 USD를 바꿔서 발행한 회사로 가면 다시 1달러를 주기 때문에 트루 USD로 옮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이전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더 먼저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아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지금 이주성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지금 은행에 있는 현금으로는 달러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현금 달러로는 비트코인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트루 USD 또는 테더화로 현금을 옮겨놓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 이전은 아니고 장소만 바뀐 거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 인정받은 트루 USD의 자금은 몰리는 것인가 싶고요. 언젠가 세력 본인들 자산을 원하는 만큼 가치 이동시키고 나서는 비트코인을 올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저도 그래도 또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1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를 비트코인을 살 돈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은행에 있든 아니면 암호화폐 트루 USD로 제가 보관을 하든 같은 것이다.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트루 USD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이 옮겨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관들이 이제 총을 쏘려면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총알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떤 투자 시장에서 뭔가를 쏘기 위해서는 이제 총알이 충분히 있어야지 내가 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총알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그 총알을 지금 진짜 이제 장전을 하는 거예요. 장전을 하는 거고, 그 장전한다는 거는 이제 트루 USD로 바꿔놓는 거고, 트루 USD로 바꿔놓는 그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알트코인들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총알들이 지금 장전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알트코인을 사야지 맞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제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까 걱정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글로 이제
직접 이주성님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든가 실시간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서 좀 뭔가 이렇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써주신 의도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투자 자산으로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투자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걸로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근데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금 1100, 뭐 2, 30원 되나?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1달러가 한 2,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다. 1달러가. 그래,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내 원화 자산을 달러로 은행에서 바꾸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서 이거를 그 트루 USD로 바꿔놓는 거,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원화와 달러의 어떤 환율 간의 어떤 그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달러로 만들어 놓겠다, 달러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 단순하게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이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주성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주성님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르다고 하면 다시 한번, 뭐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글로 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내일 한번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김진영님이 채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따 아마 그랬더니 채굴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채굴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댓글 써주신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댓글로 이제 다른 좋은 댓글들과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영상을 너무 이제 길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고 하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 시켜드리는 점 이제 이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제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년에 2017년에 보시면 이평선들이 쭉 이렇게 모아졌다가 발산이 됐죠. 발산이 됐습니다. 정배열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눌러주더라도 이제 조정만 보이고 다시 또 반등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완전 이 부채가 펴진 것처럼 발산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근 이제 10개월 동안 수렴 과정을 거쳤죠. 수렴 과정을 거치다가 13일이었나요? 13일날 새벽에 갑자기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 아래로 이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쭉 펼쳐질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쭉 펼쳐질 것이 겉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완전 역배열된 상태인데, 결국에 이 과정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1일평선과 이제 121일평선이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충분히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좁혀졌고, 만약에 지금 4,000 어제 저점이 이제 4,290달러였는데요. 4,500달러. 제가 지금 지지선으로 그려놓은 4,500달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15이평선하고 52평선은 이제 단기 이평선에 가까우니까 바로 이제 돌려줄 테고, 그리고 이제 121평선도 이렇게 지금은 아래로 휘었지만 바로 이렇게 돌아 나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해주면 돌아 나가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201평선을 오히려 이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장기 추세선 장기 채널을 보면 지금 채널의 하단부에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채널의 하단부에 있다. 그럼 채널의 하단부에서 이 시장이 진짜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블록체인 이 시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야 이거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것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0으로 수렴할 거니까 뭐 물론 그런 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아래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트가 이제 아래로 발산하면서 0으로 가야겠죠. 0으로 가야 될 겁니다. 0으로 가야 될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 네.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고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채널을 이제 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약간 그리는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예요. 이 흐름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였다라는 거고 이때도 이제 보시면 오버슈팅 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언더슈팅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RSI 지금 RSI 바닥을 찍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더슈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서 아래로 발산이 돼서 발산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뭐 0으로 가겠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올라와서 다시 갈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저는 이제 죽을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올해 한 해 1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어떤 자신들의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에 핀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거래소들도 대형 거래소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실제 지금 벡터 거래소도 준비 중에 있고 연기는 됐지만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는 됐지만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 시장을 죽일 거면 뭐하러 지금 그걸 준비를 해서 하겠냐는 거예요. 이 시장을 만약에 영원으로 뺄 거면 이 영원으로 빼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하겠어요? 1년 동안? 전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암호화폐 이제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갈 거다. 근데 어디서 갈 거냐? 그럼 이제 뭐 4,500에서 반등을 치고 올라갈 거냐? 진짜 최악의 경우 뭐 얘기하는 몇몇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3,000달러도 지지선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00달러도 지지선은 있는데 저는 이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매도해서 내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자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좀 단기적인 시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지금 1시간 봉인데요. 1시간 봉인데 네. 일단 이렇게 이제 뭐 삼각 수렴을 단기 이평선이어서 이거는 이제 좀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1시간 봉에서 이렇게 4,500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4,500달러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하다가 현재는 일단 위로 돌파가 됐다. 위로 돌파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시그널도 지금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제가 이제 이더리움 일봉 차트예요.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때 이제 저점을 잇는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 그리고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 이 삼각 수렴을 이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16년도도 이 빨간색 라인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인 삼각 수렴을 했고
이때 저점과 저점을 이었고 고점과 이제 고점을 이어서 삼각수렴한 라인을 이탈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보시면 박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박스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0.025 라인에서 0.037, 0.025에서 0.037 박스권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더 보일 것이다. 기간은 이때 보시면 일단 뭐 이때 기간하고 뭐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일단 이때를 참고해 보면 8월 달에서 한 10월 달 8월 초에서 2달 정도네요. 그러니까 2달 정도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따라서 계속 앞으로 2달 동안은 이 박스에서 움직일 거다. 박스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거다. 움직이다가 비트코인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이더리움은 BTC 마켓에서 이와 같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바닥을 테스트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작년 10월 말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10월 말 그때 이제 바닥인 지점과 거의 일치하는 지점에 있다. 물론 약간 이탈 더 하긴 했지만 뭐 그 정도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SV를 BSV를 받아놓은 상태인 거죠. 상태인 거고 4시간 봉을 보면 지금 이제 급하게 하드포크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15 이평선을 맞고 떨어졌죠. 떨어지고 강한 반등을 나온 다음에 작년 저점 위에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처럼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회된 숄더의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해주다가 이렇게 위로 지금 오른쪽 팔을 만드는 머리, 오른쪽 어깨, 왼쪽 팔이라고 하면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갖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볼게요. 리플이 지금 가장 강하잖아요. 리플이 가장 강한데 보시면 리플은 흐름이 제일 좋고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6,850 사토시 그리고 9,300 사토시가 이제 상단 박스라고 했죠. 상단 박스를 돌파하고 지금 보시면 돌파를 됐죠. 돌파하고 나서 한번 물론 잠깐 이탈했었는데 잠깐 이탈한 후에 바로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이제 힘은 모아놓은 상태예요. 지금 리플은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모아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위치는 저는 제가 이제 어디로 본다라고 했냐면 말씀드렸죠. 제가 일봉에서 지금 이 정도 위치 지금 1파, 2파 조정이 끝나고 이제 3파의 시작. 근데 3파 시작에 3파도 보면 계속 올라가진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쉬어줍니다. 쉬어주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잠깐 쉬어주는 그런 시간이다. 하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죄송합니다. 흐름이 좋고 그 흐름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를 볼 건데요. 대형 알트에서 이제 대시도 초기에 이제 큰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상승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어요. 오랫동안 쉬고 지금 지지 라인을 깨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했는데 다시 하드포크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쐐기형의 이제 모습이 보여져요. 하락 쐐기형. 그래서 이제 하락 쐐기형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 하락 쐐기형에서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하락 쐐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락 쐐기형 가기 전에
전에 이제 그 상단부를 돌파해서 위로 이제 나옵니다. 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사실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지금 이 정도 위치면 하락세 경에서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더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시도 나쁘진 않다. 위치가 이제 매수하기에 적절한 위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시 바꿔놓은 물량을 이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시도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댓글로 이제 이진아님이 기사 공유를 계속 해주시는데 이진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진아님이 이제 주신 기사예요. 읽어볼게요. 비트코인 연이틀 폭락, 연중 최저치 또 경신했습니다. 미 규제 강화, 하드포크 등 악재 겹쳐.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비틀거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폭락하면서 2017년 9월 30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7일 동안 30%가량 떨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동안 6,400선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던 비트코인들이 최근 들어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대비 5% 이상 떨어졌다. 65%면 양호한 거죠. 일단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기사를 좋다라고 한 사람이 192예요. 그리고 훈훈하대요. 그리고 훈훈하다가 16명. 그래서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야 이렇게 지금 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야 이렇게 싼데 진짜 현금만 총알만 있으면 지금 진짜 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시장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지금 이거라도 건져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 시장에 그럼 아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중간에 이제 털고 나갔던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때 잘 털었다. 잘 털었다. 그리고 야 그때 빠져나오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댓글들을 보면 영원으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영원으로 끝난다. 가상화폐, 화상화폐, 가짜화폐, 왜 진짜 돈 주고 가짜 돈 사니? 도라니? 이렇게 굉장히 재미난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댓글들이 다 진짜 이제 이 암호화폐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댓글들입니다. 다 소개시켜드리긴 뭐한데 일단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 이제 아까 제가 우리 그 댓글 써주신 분 중에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장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시장은 도박판이고 그리고 투기 시장이고 도박판에서 결국 도박쟁이들이 결국에는 돈 다 잃고 깡통 대봐야지 정신 차린다. 이런 시각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극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훈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댓글들 보면 상위 댓글들이 다 비트코인은 이제 꽝이다. 이거 가짜. 도박꾼들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저는 거의 이제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역으로 역설적이게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런 좋은 타이밍에 암호화폐 시장에 니들 들어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겠어요? 영원으로 갈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비트코인 30만 원일 때 2016년 초에 저보고 이제 아는 그 블루펜 이사님이 저보고 제 해화역 가서 그 블루펜 사무실도 가서 보고 거기서 이제 실제 비트코인으로 필리핀에 전송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봤는데도 그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30만원?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영원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영원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갖고 매매를 해? 이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질문 주셨던 채굴 관련된 질문을 주셨죠. 일단 제가 채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채굴은 뭐냐? 채굴은 왜 하냐? 채굴은 일단 이런 거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중앙화된 그 탈중앙이 모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신한은행 이런 기존 은행들은 중앙의 서버에서 우리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장부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고객들이 돈을 이체할 때 그런 수수료 그리고 뭐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 상품을 팔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얘네들은 수익을 올리고 그 번 돈으로 서버비를 충당을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중앙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탈중앙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장부들을 누군가는 계속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냥 무료로 내 PC로 네 서버를 써라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서버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PC 그리고 전기 사용료도 들어가고 고사양의 PC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PC 자원들 그리고 전기 자원들을 에너지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의 어떤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 그 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그걸 이제 채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채굴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뭐 제가 직접 채굴을 해보진 않았어요. 채굴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채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개념을 잡고 있는 거고 저는 채굴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채굴업자들 물론 뭐 평균적으로 이제 6,000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뭐 더 싼데 뭐 3,000달러에 채굴하는 데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극소수겠죠. 극소수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단 중소형 채굴자들은 이미 다 적자예요. 다 적자고 뭐가 적자냐면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전기료를 내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싼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전기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굴 장비는 그냥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빼고 전기료 나가는 것만 해서 만약에 여러분 6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사면 500만 원이면 산다고 하면 뭐하러 600만 원 내고 전기료를 들어가면서 1비트를 채굴을 하냐는 거죠. 당연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500에 사는 겁니다. 100만 원 세이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채굴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채굴은 언제 메리트가 있느냐? 채굴이 메리트가 있으려면 시장이 그 채굴자들의 채굴 원가 플러스 일정 부분 수익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 계속 유지가 된다. 그 1,000만 원에 있는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1년간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채굴자들은 좋죠. 근데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 시세 차익을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채굴자들은 내가 채굴 원가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4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초기 투자된 비용까지 다 해서 뭐 원금에서 6개월 동안 원금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버는 거는 뭐예요? 계속 비트코인이 쌓이는 거겠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그 상태가 가장 좋다. 좋은데 시장이 사실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비트코인 고가일 때는 어떠냐? 고가일 때는 당연히 채굴을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죠. 근데 채굴을 해서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그만큼 내가 그때 바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들고 있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비싸면 비쌀수록 채굴 장비 값도 보면 시세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굴 장비 값도 올라갑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제 채굴 장비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저는 팔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들은 채굴을 직접 하는 것보단 그냥 쌀 때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시장에서 비쌀 때는 그냥 비트코인을 비싸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채널 상단부 중심선 하나 그려볼게요.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이런 채널 중심선에서 이런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할 때는 비트코인을 그냥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면 되는 거예요. 팔면 되고
저평가 영역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을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개인들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대형화된 싼 전기를 쓰면서 대형화된 채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하면 그냥 저는 이 시장에서 내가 그때그때 비트코인을 적절할 때 사고 파는 행위가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채굴 관련된 기사예요. 뭐냐면 11월 6일자 기사에서 좀 시간은 지나긴 했는데 이겁니다. 가상화폐 시장 수요 없다던 AMD가 채굴기 생산을 돌입을 했대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채굴기를 이제 별로 이제 메리트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채굴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 기사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AMD와 암호화폐 채굴기를 생산하는 협력사는 사파이어 에즈락, 에이수스, MSI 바이오스타, TUL, 라진테크 등 7곳이다. 그래픽카드 10개에서 12개를 한꺼번에 장착해 사용하는 채굴기 8종을 선보인다. AMD는 궁극의 안정성과 엔터프라이즈급 품질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제품 개별 가격은 별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AMD 그래도 이제 대기업이죠. 네, 이런 대기업이 이런 채굴기를 다시 생산을 준비하고 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보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빠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이제 수요가 없지만 지금은 채굴기 수요가 없고 오히려 채굴기를 그냥 헐값에 지금 다 넘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신형 채굴기가 나오면 기존에 쓰던 채굴기는 이제 실제 이제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헐값이 될 겁니다. 헐값이 될 거고 이제 신형 채굴기를 이제 팔아 먹어야죠. 팔아 먹어야 됩니다. 그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지 팔리겠죠. 적어도 채굴하는 사람들, 개인들이 특히 개인들이 나도 한번 채굴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려면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 돼야지 다시 한번 채굴기 사서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가상화폐 시장 수요 없다던 AMD가 채굴기 생산을 돌입한다는 것도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변곡점에 와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아니면 제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고 싶은 고수분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정보성 기사분도 좋고요.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올려주시면 번거롭더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